미래는 어떻게 될지 박규서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규서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이제 한국외대학 건국대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시고 이제 기리사회 리스크관리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규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제도와 AI 환경하에서 한국 보험산업의 리스크 관리의 도전과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저 계리사회 리스크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제목에서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런 화두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IFRS 17, KICS, 물론 보험산업 안에서는 다양한 그 제도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특히 2023년 이후로는 이 IFRS 17하고 킥스가 가장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더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AI라고 하는 부분이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럼 과연 이 신제도하고 AI 시대에 과연 보험산업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 화두로 한번 던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강의를 하고 왔더니 좀 이 감기에 이 목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좀 듣기가 힘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신제도 도입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20년 동안의 장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3년 1월 1일 날 IFRS 17하고 킥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IFRS 9도 같이 적용이 되면서 보험산업 입장에서는 이 재무정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IFRS 17에 있어서의 변화도 물론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말한다라고 하면 결국 회계 측정의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역사적 원가에서 현행가치, 그 중에서도 이행가치 부분으로 변화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현행가치와 이행가치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어떠한 분명히 유용한 점이 있어서 변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저 부분을 딱 두 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보험산업, 보험회사의 실질 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킥스라고 하는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이 신지급여력제도도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본으로 충당할 건가 하는 이런 지급여력 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전 세계의 어떤 보험 산업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면 이 신지급여력 제도도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재무 정보, 리스크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만 일단은 총 재무상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재무상태표 방식, 토탈 밸런스 쉿 어프로치를 취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IFRS 17과 같은 다양한 재무 정보도 들어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측정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킥스의 기본 구조도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이 30분 동안 모두 다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계산을 해서 지급여력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의 측정 방법도 다양한 리스크를 과거에 비해서는 결정론적 리스크 또는 팩터 방식에서 이제는 확률론적
방식으로 나아가는 좀 더 정교하게 리스크를 측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킥스가 됐든 RCS가 됐든 또는 그 유럽에서 하는 솔벤시2가 됐든 어떠한 방식이 됐든 저는 이 신지급 여력제도 또는 RCS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보험회사가 건전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IFRS 17과 저는 킥스, RCS는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보험회사의 실질 상황 그리고 실질 리스크를 파악을 해서 이것도 결국은 보험회사의 향후에 벌어질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즉 실질과 예측이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이 IFRS나 킥스나 또는 유럽의 솔벤시2나 뭐가 되든 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좀 요약하면서 소개를 하나 내지면 저는 이 IFRS 17이나 킥스나 저는 동일하게 실질 정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를 통해서 경영자든 또는 감독 당국이든 조기 경보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들이 그 제도를 살펴봤습니다만 저희 주제와 오늘 연관해서 또 다른 하나의 큰 변화가 AI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인류는 오랜 동안 저희 인류 외에 다른 존재와의 만남을 상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특히 이 1997년도에 나왔던 이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했던 컨택이라는 영화도 제가 보고 여러 번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6년에 이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인류 외에 다른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인류는 작년에 이게 그 생성형 AI를 받아보면서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인류 역사상 40억 년 만에 우리 인류는 그 외계인이 아니고 인오거닉 라이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출현이다 라고 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은 사실은 뭐 단순히 여기 이 기사에서 뭐 60 미닛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적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실은 그 다른 산업과 달리 사실은 보험 산업은 인지 산업입니다. 인지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하고 종이만 갖고 하면 되는 산업인데 결국은 이 인지 산업에 대해서도 결국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은 특히 물론 그 이전에도 그 밑면에서 마치 IFRS 17을 20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했던 것처럼 1940년, 50년대 이후부터도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22년 말 챗GPT라고 하는 그 생성형 AI의 인기 때문에 갑자기 부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근데 분명한 거는 2023년도 초반부터는 제가 또 외국 분들하고 이렇게 뭐 SNS나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합니다만 이 AI의 발전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한 달이 10년 또는 100년과 같은 그런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나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부터도 기본적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 있어서도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2000년대, 2012년대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 비전 부분이 추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2022년 챗GPT의 생성형 AI 이후로는 이런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그 생성형 AI와 다른 부분들, 그죠? 뭐 플러그인이 됐든 새로운 그 솔루션이 됐든 그런 것들과 겹쳐지면서 사실은 수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특히 2024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역시 보험 산업은 과연 이런 AI를 그대로 둘 것인지, 뭐 제가 여기서는 질문 형태로 그 결론을 맺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죠? 누가 봐도 보험 산업도 AI를 무시하고서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저희들이 그 인공지능하고 보험에 대해서 잠시 한두 가지만 다 살펴보고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계 등을 통해서 그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부분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고요. 그 인공지능 안에는 당연히 머신러닝이라든지 또는 딥러닝,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험 산업에서도 오랫동안 해왔던 데이터 사이언스, 즉 데이터 어널리틱스 하는 부분도 사실은 회계, 리스크, 계리 어느 분야든 사실은 그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시간이 뭐 인공지능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보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분야가 존재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빅데이터의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부분 중에서도 특히 물론 이제 저희 보험 산업도 지금 IFRS 17이나 킥스나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그 데이터들은 대부분 하는 것들이 저희들 테이블 방식의 SQL 같은 그런 데이터입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기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렇게 테이블 방식의 스트럭처 데이터보다는 지금은 언스트럭처 데이터, 즉 목소리,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이 콜센터를 통해서 그죠? 고객과의 그 통화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사실은 중요한 이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고요. 이런 부분에서 담겨져 있는 많은 패턴들,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그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물론 이 데이터 분석 가지고도 사실은 저도 한 3, 4주 강의를 하는데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넣은 부분은 사실 보험 산업에 있어서도 물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데이터 분석도 이 발전 방향으로 보면 그 데이터 자체만을 살펴보는 디스크립티브, 그 다음에 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이 다이아그노스티브.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실무에 있어서도 이 1번과 2번이 대부분 저희들이 머물러 있는 단계고요. 사실은 저희 물론 이게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하고도 얘기할 때도 경영자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이 예측하고 또는 이 프리스크립티브 가능하면 이 그 데이터에 따라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의사결정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저도 3년 전에 번역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SOA나 캐나다 계지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예측이라든지 이 프리스크립티브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제가 말씀을 우선 꺼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보다도 이제 인공지능 부분에서 좀 더 그 발전된 부분이 결국 머신러닝 부분인데, 이 머신러닝 부분에서도 저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제와 연결된 것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은 전통적인 프로그램 방법은 사실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알고리즘, 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과를 내뱉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험 산업에서 하는 IFRS 17이든지 킥스든지 과거 지금 한 5, 6년 동안 저희들이 돈 들여서 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전통적 프로그래밍에 의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머신러닝 방법은 그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하고 출력 데이터를 넣어서 기계가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즉 그런데 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모든 산업에서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IFRS 17이나 킥스는 아직 이 개념상으로 보면 전통적 프로그래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부분 안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얘기를 하고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분류, 회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크게 보면 저 분류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게 뭐 물리학이 됐든 아니면 생물학이 됐든 근데 저는 봤을 때는 저희는 그 기업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든 그 보험산업을 떠나서 결국은 모든 그 의사결정 또는 정보망이 결국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요즘에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저 강화학습 부분 그죠? 물론 로봇까지 해서 그 생산 현장에서요. 그래서 저희 보험산업도 보면 결국 회계, 계리, 리스크 관리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사실은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부분, 뭐 여기 또 뭐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뭐 딥러닝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류나 회귀나 이런 강화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분야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산업도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영역이 다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고객 계약이 시작하는 접점부터 또는 신체 검사 언더라이팅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 사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전체 영역에 걸쳐서 모두 다 인공지능 즉 머신러닝이 됐든 데이터 사이언스 그 어널리틱스가 됐든 모든 부분이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의 주제는 사실 신제도와 연결이기 때문에 IFRS 17이든지 킥스든지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어널리틱스가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외국에서도 제가 쭉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외국 분들이 이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개수는 적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솔트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저런 부분들을 계산할지라든지 그런 논문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산업 입장에서도 전체 영역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아이오파에서도 물론 최근에서도 아마 저런 게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험산업 전체에서 즉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부터 프라이싱에서부터 세일즈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이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 아이오파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AI의 도입의 성공 요건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꼭 하나면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분들도 이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신뢰성 있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충분해야 된다는 이 부분의 큰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결론을 세 번째 소결론을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IFRS 17, 킥스라고 하는 신제도 그리고 AI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여러 공통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어떠한 제도가 됐든 기본적으로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의 생성과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고 하면 물론 저 뒷부분에 제 결론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질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상태 하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연결되는 것이 결국 저는 어떻게 보면 이 IFRS 17, 킥스, AI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에서는 그 신제도하고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이제 저희 주제가 리스크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제가 뭐 여기서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리스크가 뭔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건 리스크를 다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오랜 동안 그죠? 예,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 뭐 경영학 측면에서도 그랬고, 그죠? 또 뭐 계리하시는 분들도 나름 정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데피니션 할 건지,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데서도 이 수업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그죠? 뭐 1단계, 2단계 이런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도 이미 많은 그 책자라든지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수단도 어떠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저도 예전에 학부 다닐 때는 리스크 관리하면 보험업만이 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험을 가리킨 교수님이 리스크 관리를 가리키셔서, 근데 저도 이제는 그 다른 업종이라든지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이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산업에 걸쳐서 다 동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산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의 그 중대성이 다른 거지 어느 기업이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코스 프레임워크도 사실은 제가 회계사를 처음 시작하는 스텝 1때도 사실은 저희 코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사실은 브리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요즘에도 뭐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됐든 또 리스크 관련돼서 이런 코스 프레임워크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특히 이 ERM 같은 그죠?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하고 ERM이 출현되면서 마치 ERM이 기업의 전략적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이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 킥스 안에서 그죠? 오랜 동안의 숙제긴 합니다만 올사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하면서 경영과 접목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시켜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 리스크 관리는 그죠? 뭐 기업 안에서는 킥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무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킥스 비율을 관리하는 게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제에서는 저는 리스크 관리는 경영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물론 실무하면서는 야 리스크 관리 부서가 뒷다리를 잡는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리스크 관리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파악을 해서 그걸 상품화하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결론 네 번째로 기업에게 리스크 관리는 곧 경영 관리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험업은 그 업의 본질이 리스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환경 변화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저는 경영 관리라고 그 정의를 내렸고요. 그럼 환경 변화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IFRS 17과 킥스, AI 역할은 과연 보험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게 맞냐? 그랬을 때 물론 다른 의견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IFRS, 킥스, AI는 결국은 회사의 경영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영 관리라고 하면 당연히 IFRS, 킥스, AI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줘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미래에 어떻게 그 상황이 변할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행동,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기본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AI도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저는 그럼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경영,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던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과연 저희 제목에서도 했습니다만 우리 보험 산업의 리스크 관리 또는 경영에서의 위기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살펴보기 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근간 자체가 신제도하고 AI 시대의 경영에서의 근간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포커싱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하고 정보의 신뢰성하고 충분성이라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기업의 실질을 파악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황은 보시면 물론 이 기사에서 나온 게 물론 100%다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2023년 그죠? IFRS 17 킥스가 적용되면서 분명히 시장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IFRS 17이나 킥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는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에서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 계속 그 감독 당국이 주도가 되셔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있어 왔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2024년 사실 2024년 11월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이 불신감이 그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독당국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요즘에 최근 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는 시장의 감시자로서의 회계법인에 대한 시각 부분도 점차 올 초에 비해서는 슬슬 저러한 부분도 매스컴에 타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위기는 결국은 신제도와 관련된 첫 번째 위기는 저는 보험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그 용어로 따지면 3라인 오브 디펜스의 붕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독당국의 역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역할, 그리고 회계법인이나 계리법인의 역할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누구도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된다라고 말을 하실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희 한국 보험 산업의 리스크 관리 또는 경영 관리의 위기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I 관련된 부분도 물론 이 AI 관련된 부분에서도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국 보험사도 보면 분명히 AI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히 제가 외국 특히 해외 그리고 해외의 보험 산업도 보면 보험 산업 아닌 부분하고 보험 산업을 비교하면 보험 산업 부분이 속도가 느린 부분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히 AI에 대한 관심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험 산업이 과연 본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케팅이라든지 그죠? 그런 쪽에서의 AI 적용이 아닙니다. 저는 IFRS 17 또는 킥스 또는 회계, 계리,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의 AI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마케팅 쪽은 사실은 어느 산업이든 사실은 고객이 달라서 그렇지 다 동일한 패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런 신제도하고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 AI의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올바르게 본인들의 체력과 에지즈, 현황을 알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AI에 대해서 이 계리, 회계,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제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생성형 AI 같은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이 되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안에서의 예를 들어 3단계, 4단계 그죠? 예측이나 프리스크립티브 이 부분을 잘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머신러닝 부분으로 넘어가서 올바른 알고리즘을 제대로 적용하는 부분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많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보면 저희 이 보험사 말고도 일반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마치 전산의 자동화를 AI라고 CEO들은 착각하시는 경우들도 요즘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I가 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보험산업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소개를 잠깐 내주면 그럼 보험산업에서의 위기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정보 측면에 있어서는 정보의 신뢰성이 하락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 보험 산업의 리스크 부분에서의 그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리스크 관리가 경영 관리라고 본다면 결국 지금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제대로 된 경영 방식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위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AI 시대에 그죠?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책 세미나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마련한 부분은 사실 이제 학술 논문 같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현 부분으로서 한번 제 결말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재현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모든 분들이 저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어려울 때는 백투 베이스 그죠? 기업가 어느 그 회장님들도 저런 말씀을 많이 쓰셨던 것 같고요. 저는 경영의 정도가 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영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서 저는 그 정도가 변한 적은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회계제도라든지 이 신직 지급여력 제도도 정교화해서 발전은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은 저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경영의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을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즉 3 line of defense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험회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대리인 문제 물론 저희 이 대리인 문제를 해서 이거 논의가 전개되면 저것도 몇 시간에도 끝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대리인 문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정보가 신뢰성 있는 정보가 내부적으로 작동이 되려고 하면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내 회사의 관리회계 물론 보험회사는 저걸 계리나 리스크 관리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부분이 신뢰성 있는 정보가 산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실질 데이터하고에 대한 그 정보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저는 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계리법인 역할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장 감시자의 역할이 기능이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독립성의 강화 부분입니다. 물론 회계 안에서도 독립성 부분은 그 규제 그 기준에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독립성,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격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하나의 팩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 당국의 역할도 당연히 계약자 보호하고 시장 감독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 당연한 부분이고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IFRS하고 킥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올바른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 전에도 어느 정책 세미나에서도 발표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회계에 대한 감리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회계법인은 듣기가 싫으시겠습니다만 근데 종국에 가서는 사실은 저 부분이 강화되면 회계법인도 그죠? 제가 봤을 때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사실은 수익도 더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서요. 그런데 보험 물론 금융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은행이든 보험이든 저는 회계감리가 조속히 사실은 이제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가적인 예시에서는 그 관련된 정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보험 산업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공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가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더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저것도 조그만 예입니다만 XBRL에 대한 주석 부분도 일반 제조기업은 주석에 대해서 공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보험산업이야말로 저 주석 부분에 대해서 XBRL로 공시가 되는 게 더 늦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뺐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정도 경영을 하고 3 line of defense가 그 기능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당연히 경쟁을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본인들이 더 원하실 거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교한 데이터, 정교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산업이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 산업도 그렇고 감독 당국도 저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사실은 그 안에서 AI도 저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과 같은 환경하에서는 올바른 정보에 대한 절박성이 없으면 데이터 분석에 그죠? AI 이런 부분들이 결코 발전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매즘은 분명히 한국 보험 산업은 킥스, IFRS 17, AI로 인해서 분명히 엄청난 기회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위기로 만들 건지 기회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시간이 늦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